알고 싶었다. 주목받는 자리에서도 고요해질 수 있는 방법을, 속도를 높이는 이유와 천천히 달려야만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누구를 웃게 해야 하는지, 무엇과 손잡아야 하는지. 지금 당신은 되고 싶었던 당신인가? 나는 그렇다. 당신의 가장 찬란한 순간, 임팔라. Chevrolet, find new roads. 제가 이러려고 회사 생활을 했나 자괴감이 들고 괴로워요. 어떤 증상이죠? 입맛도 없고 속도 답답하고 모든 일에 의욕이 답 나왔어요. 상사병이군요. 네? 상사병이요? 네, 상사병이요. 아니, 전 누구를 좋아해 본 적도 없는데 상사병? 그런 거 말고 직장 상사병이요. 김 부장, 박 과장, 맞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마음의 여유를 찾으시고 속을 편하게 다스리세요. 그리고 점심 식사는 속 편하게 본죽으로 하세요. 상사병을 이기자. 오늘도 속 편하게 본죽.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너비앗 127회 생로병사 특집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한 주간 뭐 있었는지 얘기하는 걸로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또 지적을 받았어. 뭐라고? 오늘은 한 주간 뭐 있었는지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매주 하는 거니까 오늘 도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엉망진창입니다. 때려쳐. 알겠습니다. 대충 뭐 한 주간 뭐 있었는지 얘기하는 날인데 그 전에 광고가 있습니다. 광고 우리 정모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모 때 질의응답을 못했어. 우리가 질의응답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했죠. 그래가지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지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줘라. 한 요청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했죠. 그래서 이걸 어디에 올릴 것인가 글로 써가지고 어디에 올렸냐면은 우리가 놀랍게도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가 있습니다. 플러스 친구가 있어요. 너희들도 안 들어오지? 아니요, 잠깐만. 그거 근데 이미 발행이 됐잖아요. 아, 네, 발행은 됐어요. 이전 걸 또 볼 수 있어요? 네, 이전 거를 들어가면 나중에 가입해서도 그럼 다 볼 수 있어요. 우리 홈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신청하신 다음에 들어오시면 저희 뭐 예전에 방송이나 아니면 정모 AS에 대한 것들 좀 올려 있는데 뭘로 검색해야 되나요? 잘 모르겠는데 친구 추가하면 된다고 하던데 그냥 친구 추가해서 친구 추가를 검색어를 친구 추가? 그렇지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야, 이 멍충아. 아니지. 친구 추가해서 지대너비앗이라고 치면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말이 나온 김에 저희가 카카오톡도 있고 네이버 카페, 페이스북 있지 않습니까? 페이스북도 있어요, 우리? 아, 페이스북 있다. 야, 페이스북. 아, 맞아. 알아.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잖아. 그래서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는 척 하지 마. 그냥 저희가 장만 마련해놓고 많은 분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한 주간 뭐 있었는지 얘기하는 날입니다. 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거의 요즘 기사가 이제 시사 뉴스들이 막 예년 같으면 한 6개월치 기사가 한 일주일 만에 쏟아지는 것 같아서 흥미진진하죠. 예,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저희가 녹음하는 날이 이제 지난주에 탄핵 표결이 있었던 날인데 이제 그게 통과가 돼서 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난 것 같은데 일주일밖에 안 지났어요. 그렇네. 예, 그래서 이 속도감 있게 지금 이 시국을 좀 관찰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청문회도 너무 재밌었죠. 예, 청문회도 상당히 흥미진진하고. 뭐 답답한 측면도 있고, 아 저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렇죠. 예. 많은 걸 배웠습니다. 아 저렇게 행동해야 되는구나. 저는 책에 나온 지 한 5일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네, 바쁘시겠네요. 네, 그래서 뭐 강연도 시작했고. 벌써? 네, 책도 이제 조금씩 그 유통되고 있고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직접 책을 돌린다고 이렇게 당연하죠. 방문 판매. 방문 판매하지. 띵동. 책 한 권 사세요. 배낭에 넣고 다니면서 아파트를 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바쁘게 지냈습니다. 저도 책을 한 권 봤는데
뭐 불편한 지식들에 대해서 이제 나열해 놓은 책이더라고요. 근데 불편한 지식? 네, 제가 이제 파란 시간을 좋아하는데 표지도 이제 파란색으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최 사장님 책이 나오면 이번에 신나게 까야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책은 전에도 깠잖아요.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 악플러가 누군가 했더니 너였구만. 자꾸 따라다니는 악플러가 있는 거야. 별은 적게 주지 않아. 돌려까기를 하는데. 근데 이 책은 그냥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읽어봤어요? 네, 읽어봤어요. 흥미진진하게 읽으면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조금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미로 짐작할 수 있는 그렇죠. 그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읽었구나. 최 사장님 신간 11계단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표지도 일부러 독실이 취향으로 파랗게. 그러니까. 사실 독실이한테 주기 위한 헌정책. 독실이 헌정책이었어요. 이 방송은 내 헌정 방송이고 이 책은 내 헌정책이고. 저도 저거 캘린더 안 줘가지고 주문했는데 예약 주문했거든요. 취소했군요. 그래요? 근데 예약 취소. 캘린더가 너무 적었어. 너무 1,900개밖에 안 돼가지고. 왜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안 줘요? 패널이면 응당 하나 캘린더 줄만하지 최 않아요? 사장님한테는 있어요? 저한테 캘린더 2개 있습니다. 정말요? 지금 우리 3명인데 2개 있다고 지금 뭐 붙이는 거야? 저는 하나 받았으니까. 어쨌든 알겠습니다. 네, 캘린더를 어떻게 한번 제가 공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봤는데 좋아하는 작가들이 있는데 최 사장님 저희 같이 하는 패널이긴 하잖아요. 근데 최 사장님 그 기존의 책들은 자기 콘텐츠 색깔이 되게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유명하신 작가들도 보면 콘텐츠에서 자기 독창성이 있는 작가들이 있는데 저는 이번 책 보고서 좀 신기했었던 게 글쓰기 자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드문 것 같아요. 어떤 내용적으로 이렇게 독창성을 드러내는데 그리고 유명한 이제 작가들을 보게 되면 자기 컨텐츠를 복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 읽다 보면 똑같은 느낌? 네, 놀아줘. 최 사장님 3번째 났다고 해서 그 책을 1년에 거의 한 권씩 써내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빠른 속도로 계속 써내는 콘텐츠가 나올 수 있을까 생각하고서 그냥 별 이런 기대 없이 봤는데 자전적인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기존의 책이랑 그 구성 방식이 되게 달라서 처음으로 놀랐고, 그러니까 기존에 썼던 자기 형식이랑 완전 다른 구조로 하나 만들어낸 것 자체가 신기했었고, 두 번째로는 저는 이제 뭔가 20대 때는 자기 얘기 쓴 책들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이게 30대 넘어가면서 자기 얘기 쓴 이야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유치하지 않게 담담하게 쓰신 것 같은데 그 콘텐츠 자체가 되게 와닿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오늘 그래서 생로병사 특집 4번째 시간입니다. 김도인 차례죠? 네. 그래서 오늘 난 모르겠어. 뭘 준비했어 도대체? 장난 아닌 걸 준비했습니다. 항상 장난 아니지. 네. 지난주도 장난 아니었어요. 지난주도 진짜 재밌었는데 네. 이번 주 행복의 기원. 기도래. 이번 주도 한번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연말이지 않습니까? 제가 한 해를 마무리해서 여러분한테 선물 준비했습니다. 생로병사 했을 때 저는 생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는데 이게 사랑 연결돼 있어요. 그 문명의 특징에 대해서 할 건데. 여기서 말하는 사는 역사. 아니요. 죽을 사자. 죽을 사자. 네, 생로병사에서 동양에서는 항상 생사가 이제 원형적으로 연결돼 있는 패턴을 추구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생사 같이 묶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탄생에 대해서 얘기해 줄 거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의 기원에 대해서 다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브라우마 아닙니까? 그런 거 당연히 나오고 그다음에 문명, 언어, 신, 천사와 악마, 도덕과 법, 주술과 점, 예언자와 정신질환, 의식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3년 정도 됐으면? 알겠습니다. 네. 도대체 너무 거대해서 기대가 안 되는 내용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준비하고 잘 따라오세요. 알겠죠? 네네. 그러면 오늘 어떤 거를 할 거냐면 저 의식의 기원이라는 책에 대해서 할 거예요. 진짜? 예, 예전에 방송하면서 한두 번 말한 적이 네네. 있었던 것 같아요. 줄리언 제인스라는 분이 이제 저술한 건데 1960년도에 썼어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이라는 게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를 인류 문명이 진화하는 과정을 다 하나씩 분석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재밌겠는데?
근데 제가 이거를 왜 망설였냐면 내용이 조금 어려워요. 전반부 내용. 왜냐면 저희가 의식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접근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걸 다루지 않았었는데 저희 3년 하면서 공개 방송에서도 그렇고 의식에 대한 걸 너무 많이 다뤘잖아요. 그렇죠. 한국 미디어 통틀어서 가장 의식에 대해서 많이 다룬 방송.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의식에 입문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보고서 네네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식의 기원.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면 네네. 실제로 이 의식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 우리가 했었던 그 수많은 토론들에 대한 내용, 어떤 의문들이 많이 풀리는 건가요? 네, 당연히 다 풀리죠. 네. 아, 이미 답을 알고 계셨군요. 네. 어쩌지 말을 아끼시더라. 그 토론 내용이 사실은 탁상 공론이었죠. 네네. 네, 이 아니요. 책에 해답이 다 있습니다. 네. 정말입니까? 이거 한 큐면 모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류사에 대한 의문이 해소됩니다. 네. 그러니까 김도희님은 이제 어떤 그 생로병사의 우리가 얘기했던 그 좁은 시야, 네네. 한 개체의 시야에서 보는 게 아니라 너무 미시적이었어요, 네. 여러분들. 제가. 인류라는 한 종의 네. 어떤 그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걸 한번 조망해 보시는 거군요. 네네. 그러도록 하려고 합니다. 도희님이 기원에 관심 있는 것 같아요. 종의 기원도 그렇고. 맞아요. 직업변이겠죠, 뭐. 서로 거대한 걸 다루려고 하는 방송. 그걸로 배틀 뜨는 방송. 진행하면서 듣고 계십니다. 네. 네. 근데 저 정모하면서 느끼고 최근에 항상 느낀 게 저희가 방송한 지 3년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래 웬만한 방송 주제를 이제 준비하다 보면 그전에 저희가 3년 동안 다뤘었던 내용들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의식의 기원을 할 때도 이전에 저희가 문명에 대해서 했었던 거, 독신님 말했었던 거, 종의 기원에서 뭐 다뤘었던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서 나와요. 그리고 계속 얘기했었던 의식에 대한 우리 토론들도 다 묶여져서 오늘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이 모든 방송의 집대성 방송입니까? 예. 와, 새로운 콘텐츠는 없다는 것처럼 들리는데. 네. 들어보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예전에 제가 이거 재밌다고 했는데 네. 몇 분들이 구입해서 보고는 실제로 욕족지가 나왔나요, 혹시? 너무 어렵다. 왜냐하면 이게 어려워요. 저도 읽은 지 2008년에 처음 읽었었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몇 번에 걸쳐서 다시 읽었는데 최근에 와서야 책 한 권 이렇게 통과할 수 있게끔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맥락에서 이해했구나. 왜냐하면 의식이라는 것 자체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 그래서 시작하기 전부터 의식이 무엇인지부터 정의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줄리언 제임스라는 분은 문명이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간에 의식이 생겨났다고 봐요. 인간이 원시 상태에서부터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의식이 없었던 상태를 양원적 상태라고 봐요. 자동기계처럼 행동하던. 자의식을 의식이라 하시는 거예요? 의식의 정의에 따라 다를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의식이 어떻게 생겨났는지가 큰 대주제이고 이거 진행 방향을 위해서 처음에 의식의 특징, 의식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볼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정의에 따라서 의식이 문명 과정에서 생겨나기 이전 단계를 뭐라고 하냐면 양원적 의식이라고 불러요. 이때는 의식이 없는 상태예요. 독특하네. 재밌겠네요. 네, 그리고 의식이 생겨난 특징을 두 번째로 다룰 거고 세 번째는 의식이 생겨났을 때 자연적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의식이 있는 상태로 이렇게 돌아선 게 아니고 그 충돌이 생기거든요. 그 과정의 이행에서 현대에서 의식이 없는 양원적 의식 상태의 갈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한 거 세 가지를 다룰 거예요. 그럼 프로이트도 나오겠네요, 나중에. 네. 근데 이게 너무 방대해서 실제로 책에선 프로이트도 이제 비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몇몇 내용들은 다 빼고 아주 흥미있는 것만 하나하나씩 뽑아서 하려고 하려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의식하면 떠올리는 그런 어떤 의식의 특징적인 것들 이런 게 우리는 아주 원시인들부터 쭉 이어져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네, 그게 아니다라고 봐요. 여기서 말하는 의식은 생각이랑 동일한 것도 아니고 네. 자의식도 아니고 네. 근데 내적 세계는 너무 또 포괄적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토론했었던 내용에 기반하면 내적 세계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의식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줄리언 제임스는 다른 말로 정의하긴 하는데 똑같은 의미를 제시해요. 다를 것 같은데? 바퀴벌레도 내적 세계 당연히 있다고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돌도 있다고 하잖아.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우리가 물고 뜯고 씹고 맛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이거 2시간은 될까요?
그래서 저도 고민했는데, 네, 하루 만에 다 하도록 너무 하겠습니다. 좋아해, 지금. 최사장님 얼굴이 확 내용은- 폈어. 올해 말까지. 내용 다 그래, 빼고 올해 그렇죠. 말까지. 그래, 내년까지 보내지 말고. 그러니까 올해 김동현한테 말까지. 너무 막 24부작 이런 건 너무 하고 그래, 그러지 그냥 맙시다. 3부작 정도로 합시다. 그래요. 네, 3부작까지만 삼부작 드릴게요. 끝. 더 이상 안 네. 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꺼져, 나 요즘 기분 안 좋아. 아이스크림 사세요, 빨리.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의식의 특징에 대해서 전반부에 먼저 얘기하고 의식이 없는 상태의 문명이란 게 무엇인지 양원적 문명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의식의 특징. 이 책이 왜 어렵냐면 뒤로 갈수록 내용이 되게 재밌는데 사셔보셨던 분들이 전반부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면 이 사람이 단도직입적으로 의식이 뭐다 정의하고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의식에 대해서 그 역사상으로 너무 많은 토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 뭐가 아닌지에 대해서 정의를 배제해 나가요. 그러니까 이 그래요? 방식이 조금 지루하거나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뭔가 내용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중간 전반부 3분의 1 정도를 넘기고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의식의 특징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실제로 줄리언 제이스는 책에서 긴 부분을 할애해서 말하는데 그 특징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딱 3가지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기존에 이야기 해왔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설명하면 내가 딱 태어났어요. 탄생해서 세상을 경험할 때 세계와 내가 경험하는 것들을 나 위주로 내 내적 세계로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의식이다라고 하면서 토론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우리 지드너베아에서는 의식에 대한 얘기를 항상 그런 방식으로 해왔어요. 네. 진짜 어마어마한 방송인 것 같아요. 의식을 너무 많이 말했어. 그래서 이제 익숙하실 거예요. 낯설지 않으실 거니까 여기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내적 세계를 구성하는 의식의 특성이 3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공간화라고 하는데 그렇지. 우리가 의식하는 거는 공간화되지 않는 거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의식은 공간화로 치환될 수 있어야 돼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아침에 여러분들 일어나서 프랑스에서 눈을 떠서 빵을 사 먹어요. 예. 네, 그 다음에 그 홍콩에 가서 쇼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일본에 가서 막 폭설이 내리는 하얀 설원의 풍경을 구경했어요. 이 내용을 의식으로 머릿속에 떠올리면 어떨 거냐면 제가 말한 3가지 프랑스랑 홍콩이랑 일본에서의 뭔가 좋은 여행에 대한 경험들, 상상의 내용들은 각각의 공간으로 3가지로 구성되게 돼요. 그렇지요. 네. 의식하는 내용은 공간화가 안 되고서 우리는 의식이 절대 불가능해요. 이게 어느 거에서도 드러나냐면 두 번째, 행동이나 물리적인 특성이 공간적인 특성이 없더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의식하면 공간화돼요. 시간을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가 5살 때부터 지금 나이 저 21살까지 생각해봐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5살은 보통 그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해서 왼편이라고 생각해요. 과거에서 현재로 올 때 왼편에서 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순서로 우리가 공간화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네. 아랍 쪽에서는 반대로 볼 수도 있겠네요. 네네. 이거는 이제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공간적 특성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머릿속에서 의식화해서 떠올리려면 공간화되는 특성으로 지각해야 돼요. 이게 대부분이 그렇다가 아니라 이건 필수 불가결하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지. 우리가 의식화, 그러니까 어떤 내면에서 무엇인가를 떠올리고 존재를 발현시키는 거야. 그랬을 때 당연히 그럴까? 예를 하지만 들면 덕진이 반론 찾고 있어. 오늘은 안 끝난다 반론 찾지만. 오늘 여기서 끝납니다. 이거 하나만 해볼게. 궁금한 하지마. 거야. 헬게이트 오픈. 반증 가지고 오지 마. 항상 마비가 돼서 태어날 때부터 마비됐었던 사람이 근데 이제 소리는 들어요. 이제 청각은 있고 시각 정보는 없다고 가정할게요. 불을 꺼놓고 눈을 가리고 살아. 항상 누워만 있었어 그 사람은. 그럼 그 사람이 뭔가 재구성은 할 거라는 거죠. 세상을 구성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네. 그런데 이제 지적 능력은 살아 있고 눈은 가린 상태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반신이 마비된 상태로 있는 사람도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랑 다르겠죠. 보지 못하니까. 하지만 그래도 공간이라고 하는 걸 재구성을 해야 될까요? 그거는 저희가 실험을 한번 해보죠. 독실님은 한 일주일 동안 난 이미 늦었어. 꺼놓고. 독실님이 저 질문이 너무 핵심적인 게 우리가 의식으로 공간화할 수 있는 능력은 시각적 능력을 필수로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의식으로 떠올리는 거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무해 상태에서 떠올릴 수가 없고 그 대치될 수 있는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의식을 공간화로 만드는 건 시각 때문에 그렇거든요.
볼 수 우리가 있다는 건, 살아왔으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건 거리감을 느끼는 거고 거리감은 항상 공간에 기반해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으로 그거를 바꾸게 되면 항상 공간화된 걸로 저장되는 거죠. 네. 그런데 눈이 처음부터 없는 존재도 거리를 만들어내고 공간화하는 거는 뭐 당연한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박쥐다 라고 했을 때 박쥐 여러 가지가 있겠지. 시각적 능력이 없는 아예 박쥐인 거야. 그러니까 네, 초음파를 통해 가지고 이제 거리를 인식할 수 있겠죠. 두더지나 네, 그런 네. 애들도 그런 애들도 털로. 자기의 의식 세계 안에서는 공간을 구성해내고 있을 거라고. 우리랑 형태는 다르겠지만 근데 그렇지. 그래서 저는 하반신 마비의 눈을 가린 거죠. 아, 그러면 좀 뭐 다르겠지만 뭐 만들어질 것 같아. 무언가의 소리로서. 공간. 그렇죠. 네, 우리가 네. 생각하는 것과 다르겠지만 오케이. 네네. 네, 도심 질문 듣고 생각해보니까 시각장애우분들이 다니실 때도 어쨌든 공간을 지각하면서 방향을 잡아가시잖아요. 자기 바운더리를 손이라든가 소리를 갖고 네네. 만들어내죠. 그럼 그렇지. 공간적 의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뭘 기억해야 되냐면 공간화는 모든 의식적 사고의 특징이다.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대화를 할 때 그냥 꼭 앞에 사람을 보고 대화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마치 앞에 사람의 눈을 마주치면서 뭘 상상하냐면 저 사람이 내 의견을 들어주고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저 타인이 내 말을 뭔가 처리하는 공간적인 곳을 상상하면서 대화를 하게 돼요. 그렇네. 네네. 그래서 그게 특징이다.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유사나라는 개념을 제시해 줄리언 제스가 이게 어려운데 내가 구성한 내 자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저희가 자아라고 하면 어떤 정체성에 대한 정의가 있거든요. 나는 내성적이다, 나는 쾌활하다. 근데 그런 정의 없이 누구나 자기에 대한 관념을 구성할 수 있어요. 이 능력을 유사나라고 이해하시는 게 편해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예를 들어 우리가 길을 가다가 갈림길이 나왔어요. 그럼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제가 뭐 주말에 영화를 볼까 아니면 친구를 만날까 이렇게 고민할 때 무의식적으로 머릿속에 뭘 상상하냐면 영화를 보는 내 모습, 친구를 만나는 내 모습 이런 걸 상상해요. 나는 지금 의자에 앉아 있는데 머릿속으로 뭐를 하고 있냐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나 대신 수행하는 나의 아바타. 마치 대리인들. 아, 맞아요. 아바타가 상상이 돼요. 이걸 유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나 개인은 이거를 가지고 있어요. 뭐 자기 이미지 같은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죠. 그 살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형성하게 되는데 이게 뭘 하게 되냐면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을 미리 결과를 추론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줘요. 그 필수 불가결한 게 맞는 맞아요, 것 같아. 맞아요. 근데 이게 게임 캐릭터처럼 내가 꼭 선명하고 보일 막 필요, 그러지 않겠지. 그렇지. 보일 필요도 없어. 그냥 나의 시각만 보여도 되는데 아무튼 그건 실제 나는 아니다라는 거죠. 맞아요. 실제 나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특징은 뭐가 있냐면 이야기 엮기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거는 의식이라기보다 인지작용 처리 특성인데 어떤 거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들의 데이터를 저장하잖아요. 그거를 낱개로 낱낱이 파편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의식은 이걸 이야기 스토리텔링으로 구성해요. 여러 가지 경험들을. 그래서 제가 뭐 사례를 들었었던 것도 있는데 제가 고양이 그림을 봐요. 나무 위에 고양이 그림을 보고서 옆에서 개가 있는 모습을 봐요. 그러면 그냥 개가 그냥 나무 옆에 있는 모습과 나무 위에 고양이가 올라간 모습을 본 것뿐인데 그 두 가지 그림을 합쳐서 어떤 스토리텔링을 만드냐면 개가 쫓아와서 고양이가 쫓겨서 나무 위로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내요. 의식은 여러 가지 경험들을 연결해서 이야기로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요거 문제가 약간 있어 보이는데 아까 그 왜요? 김도인도 얘기했던 것처럼 인지적인 능력에 속하는 거지 의식적 능력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책에서는 의식적 능력으로 넣는다는 거죠. 네네. 의식의 하나의 작용 방식인 거예요. 방식으로 하면 이해가 가는 게 이게 오히려 왜 발현될 수밖에 없냐면 들어오는 로 데이터는 너무 네. 많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뇌는 그걸 다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든요. 들어오는 데이터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능이나 인지의 역할이지 의식의 역할은 아니죠. 근데 의식이 그렇게 활동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아니요, 근데 이게 정보들이 이야기를 엮으려면 최 사장님의 질문이 되게 중요한데 이것도 저도 되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생각해 본 문제인데 들어둔 정보들이 의식으로 이야기로 엮이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유사나가 없고는 불가능해요. 이걸 일관되게 체험한 어떤 주체자가 있어야지만 하나의 이야기 패턴으로 묶이는 거예요. 네, 그게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히 인지적 작용, 이성의 작용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이야기 그래요? 엮기가.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논의할 거 세 가지. 저희가
어떤 세상을 내적 능력으로 구성할 수 있으려면 세 가지의 작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공간할 수 있는 능력, 두 번째 유산화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 세 번째 경험한 것들을 유산화 중심으로 이야기로 묶을 수 있는 능력. 이게 충족되면 내적 세계라는 것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발현돼요. 좀 유산화 하셔서 저는 유산화 이렇게 그만해. 들었는데 유사나. 네, 유사나. 유사나. 그러니까 좀 비슷하다. 저희 사이비 할 때 사자에서 유사하다 할 때. 비슷한 자. 네, 비슷한다. 이 저자가 보니까 심리학과 교수를 오래 하셨던 분이네요. 네네. 네, 그리고 심리학 연구를 계속 하셨던 분이고 이제 심리학자의 관점에서 소위 말하는 개인의 의식 세계를 좀 특징을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이거 세 가지를 알아두면 되고, 그리고 저희가 뭐 얘기했었던 영화로 예를 들어 놓으면, 그러니까 개인이 스스로 자기한테 매트릭스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의식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어로 상상하면 쉬워요. 네. 오케이. 그리고 저 이 비유가 너무 좋은데 지도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네. 저희가 의식이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의식이 어떤 특성이 있냐면 외부 세계를 내적 세계로 구성하는 능력이잖아요. 근데 이게 한번 형성되는 의식들이 있으면 그게 외적 세계에 대한 이해에 투영돼요. 이게 어떤 건지 제가 쉽게 설명 한번 해볼게요. 지도를 만드는 지도 작성자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실제 땅을 지도로 바꿔놔요. 그러면 지도라는 미지의 하얀 종이 위에다가 실제 세상의 은유체를 대입해서 지도로 치환하는 거예요. 그렇지. 네. 네, 괜찮아요? 근데 두 번째 바꿔서 제가 탐험가예요. 그럼 그 지도를 가지고 미지의 땅을 탐험하러 갈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양식이 바뀌게 돼요. 저한테는 실제 미지의 공간은 실제 탐험하는 땅이 되고 저한테 대입할 수 있는 은유체는 뭐가 되냐면 지도가 돼요. 지도가 실제 땅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지도에 그 점 세 개가 있으면 여기는 명승지. 맞아요. 기억력 쩐다. 온천 표시는 숙박업소. 명승지가 점색이었어? 아니에요? 그거 그건 몰라, 나 중딩이후로 기억도 안 나. 처음 그거 한국 들어봐. 지를 때 배우잖아. 그거 외워서 시험 봤잖아요. 아, 진짜? 나 그 책받침 나는 있었는데. 깡패 맡으면 맞겠지, 뭐. 나도 천재인데? 모든 어떤 암기에 대한 건 기억이 안 나요. 네. 그 온천이 아니라 아무튼 그거는 숙박업소. 네. 그러니까 외부의 경험을 통해서 의식을 구성하기도 하지만 의식으로 한번 구성된 것들은 내가 외부 세계를 이해할 때 그게 항상 연결돼서 활용되게 돼 있어요, 재료를. 그럼 이런 부분들이 상호작용이에요. 의식적으로 우리가 왜 고정관념을 갖게 되는지라든가 맞아요. 무언가 미신을 왜 믿게 되는지에 대한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어쨌든 인간이 스스로 상상한 내용을 외부 세계에 투영하기도 한다. 네, 맞아요. 투영해야 한다. 네. 투영할 수밖에 없다. 네. 어려운 거 이제 다 끝났어요. 네. 이제 더 이상 어려운 거 안 해서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아이, 쉽네. 의식의 특징 세 가지 있었어요. 공간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나를 대리할 수 있는 아바타 같은 유사, 나를 이제 구성할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유사 나를 중심으로 내가 경험한 외적 세계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로 구성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지만 의식이라는 게 발현이 돼요. 난 사실 조금 아쉬워. 뭐가 아쉽냐면 나도 책을 읽어봐야 될 거. 이거에 대해서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존재론적 측면이랑 인식론적 측면을 구분 안 하고 섞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아. 좀 현상학적으로 기술하는 거 아닌가요? 의식의 작용이 이런 방식으로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리고, 네네. 그냥 실제로 이렇게 일어나고 그렇죠. 있다라는 네. 거를 어떤 뭐 기존 이론을 배제한 상태에서 그냥 기술하고 있다 정도로 보면 된다는 거지. 최 선생님이 왜 그런 질문 하는 줄 알겠는데요. 내적 세계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 자체만 말하면 사람들은 뭔지 몰라요. 그거를 항상 확인하는 자리는 내적 세계가 구현되는 외부 세계에 대한 경험이 유입돼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원리, 의식의 원리라는 건 그냥 내적 세계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야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게 어떻게 발현되는지는 아하. 유산화를 통한 이야기 엮기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해했어. 그러니까 네. 소위 말하는 인간 말고 다른 존재가 이런 활동을 할 거라고 우리가 상상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네, 반대인 어렵다고 것 증명해, 같은데? 이 사람은. 오히려 바퀴벌레가 막 유산화를 상상하면서 그러니까 그 내가 지적하는 게 그건가요? 그냥 이런 어떤 정의에서부터 출발하면 의식이 없는 존재가 있을 수밖에 없어. 네. 그러니까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은데 어쨌든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질적 차이를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바퀴벌레가 됐든 어떤 동물들 심지어 땅속에서만 사는 두더지도 삼천 공간화는 하거든요. 공간을 해야 움직일 수 있겠지. 모르지만 어쨌든 할 것 같아. 근데
그건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있지. 그 가상의 나라고 했나? 맞아요. 그거를 하려고 하면 독실님이 말하신 것처럼 언어를 반드시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돼요. 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말씀하셨던 거니까 지도 비유 같이 피드백을 받고 외부에서 받던 정보를 사용해서 외부를 다시 내가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당연히 동물들도 하는 거가 되는 거고. 그렇지도 않을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적인 게 언어를 비롯한 어떤 상징 체계를 활용한다는 거거든, 인간은. 맞아요. 좀 들어보세요. 듣고서 그러면. 네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네, 지금 가졌던 의문도 저도 똑같이 가졌는데 이 사람이 진행하는 거에서 필수적인 거는 언어를 사용해야지만 그 다음에 의식이 발현돼요. 그러면 그거를 먼저 알려주세요. 그럼 얘가 알려주고 이 책에서 지금 관심의 대상인 거는 인간인 거죠, 인류. 인간이에요. 맞아요. 오케이. 네. 네네. 우리의 범위는 인간입니다. 인간에 벗어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게 너무 신기하니까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질문이 나왔잖아요. 의식이 없는 실제로 문명 상태가 어떤 건지 우리 얘기 한번 해볼게요. 역사상에서 이 사람이 이거의 증명들을 여러 가지로 돼요. 네. 신난다. 그거를 양원적 정신이라고 해요. 제가 예전에도 말했었는데 왜 양원적 정신이라고 하는 거냐면 이거는 구체적인 의학적인 모델, 그 신체적인 모델은 뒤에 설명할게요. 처음에 문명에 대한 특징부터 설명할게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 사람은 인간의 본성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한 부분은 신의 역할을 담당하는 집행부가 있고 명령을 전달하는 부분이에요. 지금의 우리의 우뇌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부분은 지금의 자반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인간의 역할을 담당하는 실행부로 구성되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과거에 의식이 없었던 문명 상태는 양원적 정신만 기능하는데 어떠냐면 우방구에서 신적 명령이 만들어져서 그걸 자반구에 전달하면 인간은 마치 자동기계처럼 그거에 대한 반응만 할 줄 아는 거예요. 전달에 대한 실행, 전달에 대한 시행만 하는 거예요. 양원적 정신의 반대말은 뭡니까? 그거는 이제 주관적 정신이라고 불러요. 의식이 생겨났으니까. 네. 그러면 한번 이거 구체적인 특징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할게요. 양원적 인간은 저희가 상상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린 태어났을 때부터 주관적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의식이 없는 상태가 없었던 거예요. 네, 앞서 얘기하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뇌의 변화가 이런 것들의 전제가 된다는 거인 거지. 네, 근데 이 진화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근데 유물론자는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 된 거야. 결정론적으로 보지 않고 인간이 어떤 방향성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뇌의 모델로 증명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최 사장님이 그 시대에 태어났어요. 지금 이 뇌를 가질 수 있는 이 상황을 가지고 네. 그러면 양원적 의식이에요? 아니면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주관적 의식이 돼요? 그때 태어났으면 양원적 의식일 거예요. 그 모델이 대화를 있으면. 못하니까. 제가 지금 봤을 때 최 사장님은 지금도 아직 양원적 의식에 빠져 있어요. 그럼 그때 그 현대 사람을 사회에도 있어요. 그 당시에 있었던 인류 한 명을 타임머신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키워. 네. 그래서 언어를 익혀. 그러면은 이 사람 주관적 의식 가능해요? 가능할 수 있는데 이 시대적인 순서가 거의 만년 단위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진화를 그게 얘기하는 네네 거죠. 진화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1, 2년 단위의 시간 차이가 아니고 여기에서는 시간의 단위가 한 1000년 단위로 생각하셔야 돼요. 오케이. 네. 그러면 양원적 신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볼게요. 제가 우방구 역할을 담당한 게 신적 기능이다라고 했는데 고대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양원적 목소리. 이때 양원은 두 개로 나뉘어져 있다는 뜻이 한자어로. 양원. 네. 환청을 생각하시면 돼요. 늘 환청이 들리는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고대인들은. 정도 차이는 진짜? 있지만 이 환청이 왜 생겨났다고 봤냐면 스트레스 상황 때문에 그래요. 고대인들이 정확하게 환경에 적응해서 잘 살았을 거예요. 근데 환경이 너무 급변하거나 폭발적으로 문명이 발달하게 되면 자기가 처리할 수 있는 거를 넘어서는 경험이 주입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 스트레스를 빠르게 종식시키기 위해서 뭐가 발생하게 됐냐면 양원적 정신구조가 진화상으로 발전하게 된 거예요. 이유는 뇌 자체는 크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나 돌고래나 이런 맞아요. 애들도 지금 계속 양원적인 상태고 계속 환청을 듣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뇌 모델은 조금 뒷부분에 설명할게요. 오케이. 먼저 양원적 특징부터 그거는 제가 다음 설명할까요? 주에 돌고래를 초대하겠습니다. 좋다. 네. 뵙고 싶었는데 한 번쯤. 네.
근데 이게 고대인들만 환청을 듣고 우리 현대인들은 환청 듣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걸 무슨 정신질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정상인들도 환청을 듣는 비율이 되게 높다고요. 근데 이걸 왜 우리가 지금 연구하기가 어렵냐면 환청을 들으면 정상인 경우에는 이거를 자기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정확하게 자각하기가 어렵고 두 번째로는 정신질환이라는 우리가 문화적인 기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숨기는 거예요.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난 진짜로 안 들었어. 한 번도. 난 그게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들었으면 들었다고 얘기할 거야. 내가 들어본 적 없어. 최 사장님은 언제나 듣고. 정확하게 들었어요. 언제? 정확하게 언제? 나 점점 미친놈 같이 괜찮아. 아니야. 다 알고 있으니까. 두 번 있었고 두 번? 두 번이나? 두 번 있었는데 양원적인 게 맞죠. 네. 맞네. 하나는 고대 인류. 하나는 그 사고 난 다음에 이제 원시 인류 등장. 프로토스. 나 점점 입이 잘 좋아질 것 같아서 걱정되는데 합리적인 인간입니다. 이성적인 합리적인 인간인데 예. 그 사고 당시. 나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가운데에서 밤새 진짜 꿈에 시달렸어요. 근데 너무 어떤 논리적 구조가 정확한 꿈들 꾸고서 밤새 시달리다가 앉았어. 깼어 아침에. 깼어 확실히. 아침 깨가지고 자리에 앉았어. 막 죽겠는 거야. 목도 아프고 막 난리도 아닌데 그 가운데서 난 명상에 대해서 전 모르잖아. 근데 머리가 너무 복잡하니까 혼자서 이제 마음속을 이제 고요하게 만들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화가 나기 시작했어. 아, 도대체 내가 왜 여기 태어난 거냐? 그러고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네가 태어난 목적이 이거다. 정확해. 환청이 아니라 근데 그 얘기를 신의 음성이야. 그걸 듣고 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 순간 바로 내가 상상한 건가? 이거 깡쌤한테 얘기한 적 있었지 내가.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내가 상상한 건가를 또 고민했어. 그러니까 이것도 스트레스 정확해요. 상황이 정확하게 맞네요. 그리고 네, 두 번째로 현대인들은 저걸 있었던 고민해요. 자기가 들은 환청이 그냥 생각을 소리화 들은 건지 아니면 생각의 흐름인 건지. 그래서 명사 두 개를 정확하게 이거 이렇게 듣고 네. 한 번은 군대에 갔는데 그때도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는 때였어요. 군대에서? 자주 군대에서. 듣는군요. 근데 이제 훈련 기간 동안이었는데 네. 그 얘기는 짧게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또 편집될 수 있으니까 놀리지 마. 근데 어쨌든 사격을 이걸 못하면 안 되는 거야. 장교니까. 그리고 훈련이 너무 빡셌어요, 정말로. 그래가지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너무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하는데 그 총을 이렇게 앞으로 하고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갑자기 총이 말을 걸었어. 괜찮아. 그래서 내가 또 상상한 건가를 그때 또 생각했던 것 같아. 네, 이거는 상상인 것 알겠습니다. 같아 정말. 아니 근데 그게 약간 뭐가 어떤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자기가 상상하는 그 것과 느낌이 다릅니까? 그러니까 깜짝 놀래. 뭐야 이게 하고 깜짝 놀래. 아니 언제 한번 맞아요. 최 사장님 청문회를 해서 기억이 안 정확하게 납니다. 좀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잘 같은데.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환청 경험이 고대 소위 말하는 이 사람이 말하는 양원적 의식 세계의 주된 특징 중에 하나다. 네네. 그리고 환청 지금 경험. 네, 최 사장님 경험이 너무 정확한 게 근데 뒤에 나만 얘기하지 말고 니네는 어땠어? 그래 깡쌤은요? 깡쌤 솔직히 얘기해. 한 번이라도 스테파노 있었는지. 솔직히 얘기해. 저는 그때 왜 성당에서 들린 목소리가 있잖아. 근데 저는 평소에 잔소리를 많이 들어서 환청 같기도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지금 누굴 그걸 디스하신 건가요? 밝히세요. 어머니요? 이 자리가 어느 자리라고. 김도희는 없어. 네, 저도 없어요. 네. 나만 미친놈 됐구만. 네. 그 감사합니다. 명상을 할 때도 환청이 들리지는 않나 보네요. 목소리 같은 것들은. 네, 아니면 제가 그런 걸 환청이라고 인식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저는 나 환청 들었어 이런 자각적인 경험은 없어요. 그럼 이분은 이 책에서는 실제로 그 고대의 인류는 모두가 언제나 사실 환청을 듣는 상황에 있었을 거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양원적인 의식이니까 네. 그거에 대한 근거가 있는데 이 자리에서 지금 생략하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은 양원적 정신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니까 그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네네. 거예요. 네. 그러면 두 번째로 볼게요. 이거를 지금 현대 상황으로 비춰보면 나중에 제가 다시 얘기할 건데 정신병 환자들의 환각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제가 환청이라고 그래서 그런데 최 사장님 경험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항상 환청은 어떻게 올리냐면 지시어 명령어로 떨어져요. 오? 네. 괜찮아. 진짜요. 그래서 지금 현대로 양원적 목소리와 유사한 연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정신분열증 환자 고통 속을 연구하는 게 좋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네. 최근에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리고 아까 그 최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환청을 들을 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환시랑 같이 경험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 목소리는 항상 주인공이 있는 것처럼 마치 들려요. 그래서 정신분열증 환자를 예로 들어서 환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환자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상호작용해요. 대화하듯이 마치. 그래서 대화할 때도 있고 그 사람을 저주할 때도 있고 비판할 때도 있고 뭐 조언을 해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목소리는 천사로 들리는 사람도 있고 뭐 신, 마귀, 특정한 사람이나 친척의 목소리로 이렇게 치환돼서 들려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한 사람의 목소리만 들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목소리로 들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다 문명사에서 드러나는 특징 때문에 그래요. 네. 그 다음에 목소리 위치와 기능이 이제 네 번째 특징으로 드러나는데 환자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항상 예언자적 목소리로 들리게 돼요. 이거는 우리가 문명에서 이제 경험하는 것들랑 똑같은데 예전에 뭔가 예언자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신앙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냐면 예언자들이 어떤 말을 해요. 마을에서 뭔가 불이 날 거다. 그럼 실제로 그 마을에서 불이 나면 그 예언자에 대한 신앙심이 녹차지는 것처럼 그렇죠. 환청을 듣는 환자들은 환청을 자기도 모르게 듣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재수가 이렇게 방 안에 앉아 있었는데 누가 물통을 들고 거들어서 방으로 들어온다. 이런 환청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뒤로 바로 문을 열고 물을 든 간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수는 그 뒤로부터 자기한테 들리는 목소리를 절대적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돼요.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종교적 경험이랑 굉장히 유사한 특징들이 많네. 예, 종교적으로 경험하시는 분도 있고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일상적으로 이렇게. 네. 아마 이 책에서 이제 종교가 왜 발생했는지 이야기하겠죠. 이제. 오, 맞아요. 네. 그리고 이 학자의 말에 따르면 이 신경적인 구조, 그러니까 저희가 환청을 듣는 구조는 선천적으로 타고난다고 보고 이걸 제가 뒤에서 설명할 건데 왜 그렇다고 보냐면 청각에 문제가 있는, 아까 독실님은 시각에 문제가 있는 장애우를 들었잖아요. 네. 근데 청각에 문제가 생긴 장애인의 경우도 환청을 경험하는 보고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청각장애인인데 내가 예를 들어 누가 무슨 얘기를 했다 환청의 보고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통해서 보면 이거는 선천적으로 타고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보니까 이 줄리안 제임스가 심리학자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의자에 앉아서 상상한 게 아니군요. 실증적인 네, 결과들이나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이렇게 연구했던 결과물인 것 같은데 너무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고대 인류의 정신세계의 특징들을 지금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네, 맞아요. 네. 그 정신적 특징은 최 사장한테서 잘 드러난다. 네. 그렇구만. 근데 이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그 시각 정보를 재구성하는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지난번에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눈에 문제가 있어서 안 보였던 사람은 이제 각막을 이식을 해갖고 볼 수 있게 했을 때 실제로는 본인은 3차원 재구성을 이미 소리라든가 손을 통해서 넘어가서 하는 게 됐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눈으로 볼 수 있게 됐지만 그 정보를 처리하는 부분이 발달해야 되는 시기에 발달을 못했기 때문에 뇌가 처리를 못하는 거죠. 나도 그 얘기 들었어. 그래서 눈을 감아야지 제대로 길을 찾고 한다고. 그리고 눈을 뜨고 있고 뻔히 보고 있음에도 손을 더듬어서 계단을 만져보고 올라가고 막 이런 것들을 주변 사람들은 답답해하는데 이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그 청각 정보를 처리하는 부분이 발달의 시기에 발달이 안 된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뭔가 환청을 들었다고 이제 보고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 사실 부분을 얘기하기는 힘든데 이분이 이제 신경과학자는 또 아니니까 약간 몇 가지 케이스를 갖고 그 일반화시킨 게 아닌가라는 걱정은 살짝 드네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보는 거를 자꾸 눈과 연결시키고 듣는 거를 귀랑 연결시키는데 그건 이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그냥 동일하게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분은 자기가 듣는 것이 우리가 평소에 정말 듣는 사람들이 듣는다는 것과 동일한 나는 환청이다라고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고. 그 사람도 못하는 거지. 상상하지 못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 사람이 듣는 환청이라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 환청과 동일한지는. 그렇지. 듣는 것과 텔레파시를 경험해주지 못했는데 텔레파시를 하는 종족들이 있어. 그 종족들이 텔레파시를 한대. 그럼 우리는 그게 어떤 건지 상상조차 불가능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전에 깡쌤이 얘기했던 칸트처럼 뇌의 어떤 형식적 특성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소프트웨어로는 청각과 관련된 것들을 처리하는 소프트웨어는 다 같이 깔려 있는 거야. 그랬을 때 밖에서 야 이게 환청이라고 얘기하면은 대충 이게 환청인가 보다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그게 발달하는 시기에 발달이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덕신님이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환청을 듣는 뇌의 구조는 그 듣기랑 연결되는 게 아니고 말하기의 뇌 부분이랑 연결돼 있어요. 이건 뒷부분에 얘기하도록 할게요. 네네. 이것도 되게 재밌는데
그러면 지금 저희가 양원적 의식이나 양원적 정신 상태가 뭐니까 특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봤어요. 그럼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갑자기 그런 자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왜 양원적 의식이라는 게 발생하게 되었지라는 거를 이 사람은 어떤 원인으로 제공하냐면, 그러니까 신들이 등장하게 된 거, 우리가 신의 명령에 따라서 자동 반응하는 기계처럼 행동하게 된 원인을 스트레스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고대 양원적 정신이 생겨난 거는 정상인들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환청을 겪으면 이 사람들은 스트레스 역치가 낮은 거예요. 우리 역치 예전에도 많이 말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감각이나 반응을 일으키는데 충분한 최소한 자극이거든요, 역치가. 그러면 스트레스에 대한 역치가 낮으면 아주 미세한 자극에도 반응하기 때문에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환청을 듣게 돼요. 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문명이 급변하는 시기에 자기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게 되면 높은 스트레스 상태에 처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가 생겨났을 거냐면 효율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어떤 적응 기제가 생겨났을 거예요. 그게 하나의 특징으로서 양원적 정신이라는 문명이라고 봐요. 말하자면 누구나 역치는 있는 거고 그걸 멘탈이 강하다고 하면 역치가 높은 거죠. 네. 뭐 굳이 이런 예를 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문을 했을 때 고문을 결국에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어떤 식의 고문을 하든 간에. 그럼 마지막 순간에 가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환청을 들을 거라는 거지. 현대인들도. 그렇죠. 아, 네, 그 역치를 넘어가게 되면. 일시적으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거죠. 고대 양원적 뇌, 양원적 정신이라는 것은 고대에 있었던 어떤 인류가 갖고 있었던 스트레스에서부터 발현된 거다. 네네. 그러면 그 스트레스를 받는 주체는 의식이 없는 상태인 거네? 네, 의식이 없는 상태인데 그냥 신체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근데 양원적 의식이 왜 효과적이냐면 자동적으로 스트레스 상황을 처리할 수 있으면 스트레스에 되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요. 내가 뭐 이렇게 선택을 하거나 그런 거에 막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고 있는데 그때마다 신이 말해주는 거예요. 네. 별을 심어라, 벽돌을 깎아라 계속 명령해준 대로 따르면 스트레스가 확 종식되는 효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이게 네. 집단을 말하는 거예요? 개개인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개개인이 다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양원적 문명이 계속 발달하게 돼요. 근데 이게 개개인마다 정도 차이는 있었겠지. 정도 차이는 있어요. 그리고 개개인의 독특성도 굉장히 많았을 거야. 네. 그런데 좀 크게 우리가 일반화시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네. 진짜 문명사적 시각에서 인류의 정신의 발달사를 조망하는 작업이군요. 근데 굉장히 독특한 것 같아.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나? 네, 그리고 너무 특이한 게 이 사람이 일리아스 그 서사시도 분석을 해요. 예전에 깡쌤도 한번 해주신 적이 있는데 이때는 우리가 현대적 시점으로 있기 때문에 현대의 관점을 투영해서 해석한다는 그쵸. 거예요. 네네. 근데 그거를 다 하나의 문헌작으로서 해석해내면 거기에 나오는 단어들은 어떤 것만 지칭하고 있냐면 의식이 없는 상태의 양원적 문명의 특징을 보여준다고 봐요. 이 사람들은 고민하거나 갈등하는 게 전혀 드러나지 않고서 항상 신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 행동을 선택하고 그리고 항상 어떤 것만 있냐면 신체적인 반응만 있어요. 누구를 죽이거나 이럴 때도 슬프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고 신체적으로 피를 토해냈다 장기가 쏟아졌다 이런 형식적인 표현들만 있는 거예요. 일리아스에 있는 그 시대도 네네.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근데 거기에 사실 이제 나도 조금 섞여서 드러나긴 하는데 예전에 철학과 수업에서 이거 그 줄리언 제임스에 대한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철학과 교수님이 소크라테스 얘기를 하면서 소크라테스가 이제 자신을 변론할 때 그 다이몬에 대한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오, 근데 우리 맞아요. 그걸 양심이라고 번역하잖아. 아, 네. 그래서 현대인들은 그걸 그냥 마음의 어떤 도덕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소크라테스가 하는 그 대화를 정확히 보면 외부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그쵸. 다이몬이라는 거야.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러면서 그 철학과 그 교수님이 이제 의식의 기원, 이 줄리안 제임스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 같다라는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아, 과거에 우리가 지금 죽음을 바라보는 거나 삶의 목적을 바라보는 게 분명히 다르잖아요. 명예로운 죽음을 뭐 최고로 여기기도 하고 남의 목을 베는 것을 서스럼없이 하기도 하고 뭐 어떤 인권인 개념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거를 부정하자는 건 아닌데 이런 주장을 할 거면 그 당시에는 그냥 사실 양원적 의식 단계였다라고 하는 주장을 할 거면 이거 굉장히 무리가 있는 주장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근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걱정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서양 말고 제자 발가를 많이 하셨었잖아요. 도희님이. 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건 양원적 의식일 수가 없거든요. 공자의 아. 세상이든 뭐가 됐든
그거랑 시대적으로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제가 뒤에는 이제 문명 특징하면서 역사적인 걸 얘기할 건데. 그건 이미 의식이 출현한 다음인 거고. 네, 양원적 의식이라는 양원적 문명의 특징이 언제부터 분열되기 시작하냐면 기원전 3000년부터. 그러니까 3000년에서 1000년까지 과도기의 시점이 일어나.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오래전이네. 무 자르듯이 양원적 뇌가 끝나는 시점이 있었던 게 그게 아니라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주관적인 현대인처럼 행동했을 때도 양원적인 뇌 그렇죠. 남아있겠죠. 그거는 그라데이션이 있는 건데 그 출현의 중요한 부분은 아마 언어라고 얘기할 것 같고 네. 언어가 발전하면서 도대체 근거를 한두 개만 들어주면 안 돼요? 그 당시 왜 양원적이라고 본 거야? 첫 번째 제 양원적 문명 특징 설명하고 뒤에부터 설명해. 첫 번째 의학적인 설명, 두 번째 그 역사상의 문명적인 사례 설명. 그러니까 지금은 특징 설명만 나와요. 네. 우리가 참을성이 없어가지고 빨리 결론 듣고 싶어가지고. 요런 책들이 조금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 같아. 저 의식 구조에 있어서 뭔가 일단 결론을 내려. 그래서 이거인 것 같아. 그다음에 그 결론에 뭐든지 끼워 맞추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우리가 인간의 내면 세계를 연구하려면 네. 볼 수가 없잖아요. 갖다 놓고 고대 애들 인터뷰하면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치. 이제 간접적인 증거들을 활용하는 수밖에 없고 이제 이 책 보니까 문헌 연구를 하셨어요. 꽤 그렇지. 많이. 그래서 고문헌들 특히 이제 일리아스 얘기 나오셨는데 저도 철학과 수업 들으면서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정신의 발견이라는 좀 굉장히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들어본 것 같은데. 그 책의 핵심 결론도 사실 동일해요. 그러니까 일리아스 안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행위하는 사람들의 내면 세계에 대한 묘사를 보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개인적인 의식 세계라는 게 없어 얘네들은. 단체에 가까운 거예요. 단체도 그건 집단? 그 개인이 어떤 고민을 하는 순간에 신이 나타나서 신이 이런저런 묘사를 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냥 보기에는 이게 그냥 문학적 장치인가 보다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실제로 당시 사람들은 진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나를 중심으로 과거 사람들을 해석하고 싶은 욕망이 그렇죠. 있는데 전혀 달랐을 수도 있다. 전혀 달랐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인간의 신체를 우리가 보통 바디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바디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의 계책성으로 묶어주는 단어도 없고 개인의 어떤 내면 세계를 지칭하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책의 핵심적인 내용도 하여튼 고대인들의 정신 세계가 오늘날이랑 굉장히 특이하게 달랐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그거랑 좀 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문헌 연구할 때 그런 부분이랑 같이 보면은 좀 재미가 있는데 지금 이 책에서도 일리아스 얘기가 꽤 많이 나오죠. 네,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뒤에서도 같이 분석할 건데 그러면은 네, 양원적 특징에 대해서 마무리하고서 넘어가 볼게요. 양원적 특징이란 거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첫 번째 이제 특징 설명하고 그럼 도대체 양원적인 특징이라는 게 왜 드러났어? 그래서 신이 등장하게 된 거는 고대인들이 처리하기 어려운 과도한 문명 발전에서 스트레스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걸 해소하려는 시도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또 두 번째 어떤 의미 생겨날 거냐면 어떤 목소리가 들려요. 신의 계시나 환청 같은 거. 네. 근데 인간이 꼭 이것대로 안 따라도 되는데 왜 꼭 따라야 되냐 이런 질문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목소리에 대해서 왜 우리가 순종해야지만 하는가. 잠깐만 그때 언어가 없었는데 어떻게 목소리가 들려요? 이거 뒤에서 얘기할 건데 언어라는 게 없어도 목소리라는 거를 들을 수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듣는 거니까 언어로서 꼭 그거 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그건 어차피 내 내면이 말하는 거니까 네네. 느낌다운 느낌으로 무슨 하는 말인지 거네. 알겠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말할 수 있는 것보다 생각의 범주가 더 큰 거예요. 네, 이걸 이따가 뇌의 특징이랑 연결시키면 되게 쉬운데 여기서는 소리의 권위에 대한 특징만 설명하면 소리는 특별한 양태라고 봐요. 감각 중에서도. 왜냐하면 저희 시각은 눈 감으면 차단하고 코는 코를 막거나 귀는 귀를 막아도 차단할 수 있지만 환청은 내면에서 들리는 소리니까 이걸 차단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는 감각적 정보인 거예요. 그래서 내면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소리는 모든 감각 양태 중에서도 가장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환청을 겪을 수밖에 없는 양원적 문명에서 생활하는 인간들은 어떨 거냐면 이 목소리 지시에 항상 노출되게 되고 이거에 따를 수밖에 없게 돼요. 네, 그러니까 듣는 것 자체가 복종할 수밖에 없는 구조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걸로부터 피할 수 없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원적 문화에서 생활하게 되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일반화된 패턴 생활 양식으로 굳어지게 되고 이게 하나의 문화로서 정착되면 누구나 자신 내면에서 들려오는 신의 목소리가 있고 이거에 따라서 행동해야 돼라는 문화적 기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양원적 문명으로서 이제 발달된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양원적 문명이라고 얘기했을 때 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문명이 있나요? 네, 그거를 제가 첫 번째는 일단 뇌 구조부터 설명할 거고 두 번째는 문명의 특성으로 분석해 볼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례 제시한 건 아니에요. 양원적 문명이라는 거 혹은 양원적 정신이란 개념이 너무 특이하기 때문에 이거 특징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뇌에 대한 특징의 사례부터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두 번째, 이거를 줄리언 제임스가 뇌랑 연결시켜서 신체적 생물학적인 증거들을 대면서 이제 사례를 제시해요.